술려야, 지금 안 찍으면 네 아들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 얼른 찍어. 은행의 차가운 정적 속 순례 씨의 손에 든 붉은 인감 도장이 파르르 떨립니다. 옆에 앉은 동창 복자는 천사의 얼굴을 한 채 어서 도장을 찍으라며 윽박지르지요. 그 순간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박한 울음소리에 순례 씨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복자야, 너 정말 이 돈 없으면 내 아들 죽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언제 너 속이니? 얼른 찍어. 시간 없어. 하지만 순례 씨는 보았습니다. 복자의 입가에 스친 그 비열한 미소를요. 60년 우정이 잔인한 사기극으로 변하는 찰나 순례 씨는 도장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아니, 이 도장 못 찍어. 넌 친구가 아니라 사람 탈을 쓴 독초였구나. 가장 믿었던 이에게 등 뒤를 찔린 노년의 시린 통곡이 은행 안에 울려 퍼집니다. 전체 사연을 다 들으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챕터 1 화려한 독초가 날아든 고요한 뜨락.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지금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나를 아껴주는 이들일까? 아니면 그저 내 온기만 나누어 가지려는 이들일까? 살면서 가장 어려운 공부는 산수도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배우는 일이었지요. 오늘 그 고달프고도 시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자락,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이면 산 그림자가 마을을 포근히 덮습니다. 그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순례 만두집의 낡은 솥에서는 사계절 내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주인공 이순례 씨는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칠순을 앞둔 그녀의 손등에는 평생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만두피를 빚어온 세월이 훈장처럼 박혀 있지요.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만두는 동네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순례 씨의 삶은 늘 정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매를 키워내며 그녀가 붙잡은 건 오직 성실과 선함이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장 상인이 덤을 덜 줘도 그저 허허 웃고 마는 성정이었지요. 주변에서는 그런 그녀를 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찬했지만 사실 그건 순례 씨 스스로를 갉아먹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순례야, 넌 어쩜 그리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니? 바보같이 착해 빠져서는.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례 씨는 그저 묵묵히 만두를 빚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흘러온 세월이 어느덧 인생의 후반전에 닿았습니다. 자식들은 장성의 서울로 떠났고 이제 그녀 곁에 남은 건 낡은 만두속과 가끔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가리고 고요한 정막뿐이었습니다. 어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만두집 앞마당에 짙은 가솔린 냄새를 풍기며 붉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요란한 엔진 소리였지요. 차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금장 액세서리를 두른 여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선글라스 아래로 보이는 입술은 갓 피어난 장미처럼 붉었으나 묘하게 서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바로 순례 씨의 초등 동창 박복자였습니다. 어머, 순례 아니니? 예, 너 아직도 이러고 사니? 세상에, 이 만두 냄새 좀 봐. 옷에 다 배겠어. 복자는 코를 찡긋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례 씨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황급히 닦으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은 복자의 외모를 몰라보게 바꾸어 놓았지만 그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순례 씨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먼저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순례 씨는 늘 그렇듯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복자니?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다. 어서 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내가 양평 쪽에 땅 좀 보러 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지. 너 여기서 고생한다는 소식은 진작 들었어. 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여자는 나이 들수록 가꿔야 하는 법이야. 복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순례 씨의 얼굴을 뜯어보며 타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들고 온 명품 쇼핑백에서 번쩍이는 상자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강남 사모님들만 먹는 귀한 비타민이야. 너 보니까 안쓰러워서 가져왔어. 자, 얼른 받아. 순례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복자는 억지로 그녀의 손에 상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묻지도 않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서울에 건물이 몇 채네. 아들이 이번에 전문의 자격증을 땄네. 남편이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얼마나 받았네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만두를 찌느라 자리를 비울 때면 복자의 시선은 가게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탐색하는 맹수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만둣국을 먹고 있던 정희 씨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정희 씨는 3년 전 이 마을로 내려온 전직 사서 출신의 은퇴자였습니다. 늘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책 한 권을 곁에 두는 그녀는 순례 씨의 가게에서 유일하게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단골이었지요. 정희 씨는 복자의 화려한 언변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계산을 하며 순례 씨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만두 속이 너무 꽉 차면 피가 터지는 법이에요. 사람 관계도 너무 과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답니다. 저녁에 찬바람이 불 것 같으니 문 단속 잘하세요. 정희 씨는 복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복자는 정희 씨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쟤는 뭐니? 무슨 도사라도 되는 양 굴고 있네. 예, 순례야. 너 저런 사람들이랑 놀지 마. 수준 떨어지게. 순례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자는 그 후로도 한참을 떠들다 해가 질 무렵에야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진한 향수 냄새와 피로감이 눅진하게 남았습니다. 순례 씨는 복자가 주고 간 비타민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뒷면의 유통기한은 겨우 보름 남짓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순례 씨는 그래도 친구라고 챙겨온 정성이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순례 씨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문득 복자가 화장실에 갔을 때 잠시 울렸던 그녀의 전화기가 떠올랐습니다. 슬쩍 화면에 비쳤던 이름은 김 회장이었고 미리 보기로 뜬 문자 메시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못 갚으면 너네 집 경매 들어간다. 마지막 경고야. 순례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기를, 그저 동명이인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그 화려한 옷차림과 상반되던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던 초조한 눈빛이 자꾸만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때론 향기로운 꽃이 되기도 하고
때론 나를 찔러 죽이는 가시돋침풀이 되기도 합니다. 순례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이 화려한 동창생이 그녀의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정희 씨가 그녀의 유일한 구명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말이지요. 창밖에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순례 씨는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리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설마 친구인데 별일 있겠어? 그 혼잣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두집 앞에 다시 나타날 복자의 얼굴은 과연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희 씨가 남긴 문 단속 잘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순례 씨의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불안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달콤한 거미줄과 시린 예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은 설탕에 섞였을 때 가장 치명적인 법이지요. 순례 씨의 평온했던 만두집에 박복자가 드나들기 시작한 지 보름째, 가게 공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 사이로 저렴하고 진한 복자의 향수 냄새가 독하게 배어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복자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앞치마를 두르고는 손님들에게 순례 씨 대신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머, 우리 순례가 손이 좀 느리죠? 제가 강남에서 유명한 맛집들 좀 다녀봐서 아는데 여기 가니 좀 심심하지 않아요? 복자의 이 말 한마디는 순례 씨가 20년 넘게 지켜온 맛의 자부심에 미세한 균열을 냈습니다. 순례 씨는 기분이 묘하게 나빴지만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친구에게 화를 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시 사람이라 입맛이 새서 그렇겠지 하며 쓴 침을 삼킬 뿐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점심 장사가 폭풍처럼 지나간 뒤였습니다. 복자는 순례 씨의 손을 꼭 잡고 구석진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고 목소리엔 은밀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례야, 너 언제까지 이 뜨거운 솥 앞에서 만두만 빚을 거니? 너도 이제 남은 인생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우아하게 살아야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용돈 팍팍 주는 할머니, 그거 안 부럽니? 순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서울 사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요즘 경기가 안 좋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하소연을 했거든요.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만두 팔아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여기 용문산 근처에 곧 전철역 들어온다는 소문 들었지? 그거 내가 아는 국회의원 비서관이 준 진짜 정보야. 거기 땅 조금만 사두면 1년 안에 3배는 뛰어. 나도 이미 크게 넣었어. 너니까 특별히 끼워주는 거야. 순례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유행을 바라고 산 적이 없건만 자식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복자야, 난 땅 같은 거 잘 몰라.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만두 하나란 알 팔아서 모은 전 재산이야. 아들 장가 보낼 때 못해준 게 한이 돼서 쥐고 있는 건데. 그러자 복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서운함이 가득 섞인, 아니 어쩌면 교묘한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너 참 서운하다. 내가 남이니? 우리 어릴 때 집안끼리도 다 알던 사이잖아.
내가 너 잘 되라고 이런 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날 사기꾼 취급하니? 그래, 관둬라. 나중에 나 서울 가서 큰 집 사고 운전기사 두고 살 때 후회나 하지 마. 복자는 짐을 챙겨나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당황한 순례 씨는 그녀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라며 사과를 건넸지요. 결국 그날 순례 씨는 복자가 내민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소리를 내며 가게 문이 열리고 정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방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탁자 위에 놓인 화려한 팸플릿과 순례 씨의 파르르 떨리는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희 씨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님, 만둣국 한 그릇 주세요. 오늘은 간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자꾸 주변 소음 때문에 소금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서요. 정희 씨의 뼈 있는 말에 복자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왜 남의 대화에 자꾸 초를 친대? 저기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사업 얘기 중이거든요. 복자의 날 선 반응에도 정희 씨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례 씨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사업이란 건 원래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하고 하는 건 사업이 아니라 부탁이거나 구걸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특히 노후 자금으로 하는 투자는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꾼이 되는 지름길이죠. 순례 씨는 정희 씨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복자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순례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저런 사람들이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순례 씨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자는 정희 씨를 쫓아내듯 쏘아붙였고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가 떠난 뒤 순례 씨는 홀로 남아 주방 바닥을 닦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주어 닦았지만 마음속의 찜찜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한데 이번 달만 200만 원 정도 융통이 될까요? 지수 학원비가 밀려서요. 제가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꼭 갚을게요.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에 순례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만두를 몇 판 더 팔아서라도 마련해주마 했겠지만 오늘 복자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배로 불려주겠다는 그 유혹의 말말입니다. 순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래, 아들아.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큰 돈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너 너무 고생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난 순례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두피를 빚느라 하얗게 가루가 묻은 손. 이 정직한 손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녀는 도박 같은 길을 걸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순례 씨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복자가 보여준 땅의 위치, 화려한 개발 조감도, 그리고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 모든 것이 순례 씨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 들러 적금을 해지하려던 순례 씨 앞에 김 씨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폐지를 줍느라 늘 손이 까맣게 때가 탄 김 씨 노인은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순례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례 씨, 혹시 어제 그 빨간 차 탄 여자랑 어디 가는 거요? 내가 아까 봤는데 그 여자 차에서 내리더니 어떤 험상궂은 놈들이랑 돈 봉투를 주고받더라고. 분위기가 영 안 좋던데. 조심해, 사람 겉만 보고 믿는 거 아니야. 순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복자가 김 씨 할아버지를 향해 아이고, 영감님.
남의 일에 참견 말고 폐지나 마저 주우세요. 라며 윽박지르는 바람에 대화는 끊기고 말았습니다. 복자는 순례 씨의 팔짱을 꽉 끼며 은행 안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순례야, 저 놓친 내 치매 기운 있는 거 몰라? 너 지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니까. 자, 여기 사인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은행 상담 창구 앞에 앉은 순례 씨의 펜 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의 복자는 천사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순례 씨의 귓가에는 정혜 씨의 차가운 경고와 김 씨 노인의 투박한 충고가 번갈아가며 들려왔습니다. 이 돈을 내어주는 순간 자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친구라는 이름의 구원을 만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는 것일까요? 순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경이 서류에 닿기 직전 순례 씨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정희 씨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복자가 어떤 낡은 사무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에게 빌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복자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순례 씨의 낮은 목소리에 복자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긴장감은 이제 폭발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가게와 은행, 그리고 그녀들의 관계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순례 씨는 이 거미줄에서 발을 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것일까요? 인생의 가장 시린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붉은 도장과 벼랑 끝의 침묵. 은행 안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번호표가 바뀌는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지요. 순례 씨의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 속 사진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당당하던 복자가 고개를 숙인 채 비굴하게 빌고 있는 모습. 그 사진 한 장이 순례 씨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순례 씨는 옆에 앉은 복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천사처럼 웃으며 재테크 비결을 늘어놓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선 괴물의 가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례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도장 찍어야지. 은행원 아가씨 기다리잖아. 복자의 목소리가 독촉하듯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복자야, 너. 지금 이 사진 속의 사람, 너 맞지? 어제 여기 사무실에는 왜 갔던 거야? 돈 빌려준다는 김 회장이라는 사람, 사실은 사채업자 아니니? 복자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베테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며 순례 씨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더없이 뜨거웠습니다. 순례야, 너 정말 1억이니?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해서 정보 물어온 줄 알아? 저 사진. 그래, 나 맞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내 돈 찾으려고 가서 빈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그런 일 안 겪게 하려고 내가 앞장서서 이 확실한 건을 가져온 거란 말이야. 복자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순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복자는 이때다 싶어 순례 씨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순례 씨에게 이런 소라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이 고생을 하는데 넌 생판 모르는 여자 사진 한 장에 날 의심해? 우리가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너 정말 사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복자의 가스라이팅은 정교했습니다. 마치 순례 씨가 나쁜 친구라도 된 것처럼 몰아세웠지요.
순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혜 씨가 보내준 사진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눈앞에서 저토록 서럽게 우는 동창생의 눈물이 거짓이라고 믿기엔 그녀의 심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때 순례 씨의 가방 속에서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금 당장 입금이 안 되면 지수학원 퇴원 처리된대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순례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자식 앞에서 고개 숙이는 꼴을 보는 게 더 무서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순례 씨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68년 생애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항상 양보하고, 항상 손해보고, 항상 웃어넘겼던 세월들. 그 세월의 끝에서 만난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자신에게 독이 든 성배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순례 씨는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경이 묻은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닿으려는 찰나 은행 창구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례 고객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이 서류에 기재된 투자처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유사수신 업체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행원의 말에 복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복자는 벌떡 일어나 은행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거 내가 아는 높은 분들이랑 다 얘기된 거야. 당장 처리 안 해? 하지만 은행원은 단호했습니다. 복자가 소란을 피우는 사이 순례 씨는 도장을 쥔 손에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자를 보았습니다. 그곳엔 더 이상 그리운 고향 친구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타인의 삶을 제물로 바치려는 굶주린 짐승만이 서 있었지요. 복자야, 이제 그만해. 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내 만둣국이 맛있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맛이라고 했던 그 말. 그것도 다 가짜였니? 순례 씨의 낮은 목소리가 복자의 고함 소리를 뚫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복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순례 씨의 멱살을 잡듯 다가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가짜야. 이 멍청한 년아. 그 냄새나는 만두가 뭐가 맛있어? 너처럼 미련하게 사니까 평생 그 솥단지 앞에서 김이나 쐬고 사는 거야. 돈? 그래, 나 지금 급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너 돈 많잖아. 평생 모은 거 좀 나눴으면 어디 덧나? 너 같은 년은 당해도 싸. 순례 씨의 뺨에 복자의 뜨거운 숨결과 저주가 닿았습니다.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순례 씨의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자는 은행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순례 씨를 향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순례 씨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어느덧 그쳤지만 마음속의 비바람은 이제야 시작된 듯 했습니다. 돈은 지켰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보내줄 돈도, 믿었던 친구도,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선의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와 묵묵히 앉았습니다. 정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순례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잡초를 뽑을 때는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꽃이 더 예쁘게 피거든요.
지금 아프신 건 사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장님 마음속에 너무 예쁜 꽃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정혜 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68세의 노인이 은행 앞 벤치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배신감에 대한 눈물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너무나도 방치해온 지난날에 대한 사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순례 씨는 눈물을 닦으며 정희 씨를 보았습니다. 정희 씨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습니다. 정희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자가 내 가게를 담보로 이미 여기저기 돈을 알아봤나 봐요. 아까 은행에서 듣기로는 제 이름으로 된 위조 서류가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이미 순례 씨의 삶 깊숙이 독을 퍼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가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까지 순례 씨 앞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요. 내 가게, 내 아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내가 지키고 싶어요. 정희 씨는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복자가 그동안 저질러온 사기 행각의 기록과 그녀를 도왔던 공범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평의 하늘 위로 먹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순례 씨의 인생에서도 가장 치열하고도 고독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순례 씨는 복자가 쳐놓은 거미줄을 끊어내고 자신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혜 씨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긴장감은 이제 공포를 넘어 투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례 씨의 만두집 문에는 평소와 다른 안내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챕터 4 거름이 된 상처, 그리고 단단한 뿌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은행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너졌던 순례 씨의 마음은 사실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선의가 조롱당했다는 자책,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지요.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내려준 가느다란 밧줄 하나가 생명의 은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순례 씨에게 그 밧줄은 바로 평소 말수가 적던 정희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두집 불을 끄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조용히 밀어주었지요. 그것은 복자가 그동안 순례 씨 몰래 위조했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복자가 접촉했던 사채업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아드님께 온 전화. 그거 아드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복자 그 여자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있더군요. 사장님의 아드님 목소리를 흉내내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한 겁니다. 정희 씨의 말에 순례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친구라는 사람이 자식의 목소리까지 이용했을까 싶었지만 정혜 씨가 건네준 녹취 기록을 듣는 순간 순례 씨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분명 기계적인 이질감이 느껴지는 가짜였습니다. 순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자는 친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찾아온 포식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정희 씨,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자식 잘못되는 줄만 알고 앞뒤 안 가리고 도장을 찍어줄 뻔했어요. 내가 참 바보 같지요? 68년을 살고도 사람 하나 못 알아보고. 순례 씨의 자책에 정희 씨는 가만히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운 법률 서류를 만지던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난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사람을 믿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요. 이제 사장님은 착한 순례 씨가 아니라 단단한 순례 씨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정희 씨의 정체는 사실 은퇴한 법무사였습니다. 과거 복자와 같은 사기꾼들을 잡아넣는 일을 평생 해왔던 그녀는 양평으로 내려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했지요. 하지만 순례 씨의 진심이 담긴 만두 한 그릇에 마음을 열었고 복자의 악취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정희 씨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복자가 위조한 서류들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조치했고 사채업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복자가 다시 만두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외제차가 아니라 낡은 택시를 타고 왔더군요.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순례, 너 어제 은행에서 왜 그랬어? 내가 도장 안 찍어서 내 사업 다 망가지게 생겼잖아. 당장 돈 내놔. 아니면 이 가게 내가 아는 사람 시켜서 다 부숴버릴 줄 알아. 복자의 발악에 순례 씨는 묵묵히 만두판을 닦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지금의 순례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닦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고 복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차단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자야, 아니 박복자 씨. 우리 이제 친구 그만하자. 너는 나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먹잇감으로 봤더구나. 내 아들 목소리까지 팔아가면서 나를 속이려 한 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순례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복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려 했지만 가게 뒤편에서 정혜 씨와 김 씨 노인 그리고 마을 파출소장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박복자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임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 씨 할아버님이 증언하신 금품 갈취 협박 건도 조사 대상입니다. 파출소장의 말에 복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정혜 씨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다 꾸민 일이야. 난 잘못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자가 연행되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순례 씨는 시원함보다는 깊은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30년 세월의 추억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기분이었지요. 사건이 정리된 후 순례 씨는 진짜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엄마, 저 요즘 승진해서 월급도 올랐어요. 지수 학원비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례 씨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짜에 속아 진짜를 잃어버릴 뻔했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두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순례 씨의 가게 문 앞에 정희 씨가 직접 써준 작은 팻말 하나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은 두고 오시고 고운 마음만 만두에 담아가세요. 순례 씨는 이제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전처럼 무조건 반기지 않습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이에게는 정중히 거절할 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원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정희 씨가 평소처럼 가게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펴들었습니다. 순례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빚은 만두 한 그릇을 내놓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나 이번에 참 큰 공부했어요. 잡초가 무서워서 꽃 키우는 걸 포기할 뻔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잡초가 자라는 건 땅이 건강하다는 증거고 그걸 뽑아낼 힘만 있으면 꽃은 더 단단해진다는 걸요. 순례 씨의 말에 정희 씨는 책을 덮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 시니어 여성의 시선이 창밖 용문산의 푸른 능선에 머물렀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가게는 진짜 향기로 가득 찰 겁니다. 독초가 빠져나간 자리에 좋은 걸음이 생겼으니까요. 순례 씨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며 또 다른 독초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제 진심을 나누는 진짜 친구 정혜 씨가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엔 맑은 공기가 감돌고 씻겨 내려간 대지 위로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순례 씨의 68세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군더더기를 떼어낸 진짜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홀로 피어도 향기로운 내 인생의 정원.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양평의 용문산에도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여름날의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고 산등성이는 온통 붉고 노란 물결로 가득 찼지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지는 더 단단해지고 공기는 더 투명해졌습니다. 순례 씨의 마음도 그 산자락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례 씨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만두솥에 불을 올립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남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서둘렀다면 이제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음식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시간을 들입니다. 만두피를 빚는 손길에는 조급함 대신 평온한 리듬이 실려 있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복자가 억지로 밀어넣었던 화려한 인조꽃과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정희 씨가 산책길에 꺾어다 준 수수한 들국화 몇 송이가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 있지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퍼지는 그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진짜 향기란 억지로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임을 순례 씨는 이제 압니다. 복자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위조했던 서류들은 정희 씨의 발빠른 대처로 모두 무효가 되었고 그녀는 결국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병합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처음엔 그녀가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노는 안쓰러움으로 변해갔지요. 평생을 남의 눈을 속이고 화려한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을 복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례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 또한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무게니까요. 어느 오후 만두집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대도시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만두를 맛보더니 어머, 정말 정직한 맛이네요. 요즘 이런 맛 찾기 힘든데 라며 감탄했습니다. 예전에 순례 씨였다면 그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만두 몇 알을 더 얹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순례 씨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맛있게 드셔주니 고맙네요. 정성을 다해 빚었으니 천천히 드세요. 덤을 주지 않아도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진심은 전달된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정당한 대우. 그것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정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긴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가 가져온 따뜻한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면 고요한 침묵조차 훌륭한 대화가 되곤 합니다. 정희 씨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사장님, 이제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처음 뵀을 때는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그늘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을 하늘처럼 맑으시네요. 순례 씨는 찻잔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다 정희 씨 덕분이지요. 나이 이른이 다 되어가서야 철이 드나 봐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쁜 사람을 내 곁에 두지 않는 용기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려면 잡초부터 뽑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내게 독이 되는 인연을 비우고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욕심을 비우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이 들어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말없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며칠 전 아들의 집을 방문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복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가슴 졸였던 엄마를 안아주며 미안해했습니다. 순례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지요. 아들아, 엄마는 괜찮다. 돈보다 더 귀한 공부를 했거든.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부자란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안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꽃과 같아서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저울과 같아서 이득이 있을 때만 다가오는 친구, 그리고 산과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봐주는 친구. 순례 씨는 이제 산과 같은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산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끓여온 만두소태의 김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데워주되 자신을 태우지 않는 은은한 불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배신은 아팠지만 그 상처는 굳은 살이 되어 그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쓸쓸했지만 그 고요함은 그녀를 깊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이순례라는 한 여자의 이름 앞에는 착한이라는 수식어 대신 당당한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만두솥의 연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연기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순례 씨는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그녀의 정원은 이제 비로소 잡초 한 점 없이 향기로운 꽃들로 만발해 있었습니다. 사연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감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새벽 안개 뚫고 만두소된 김이 무랍 평생을 정직하게 빚어온 나의 세월 화려한 옷자락에 향수 냄새 풍기며 서른에 지난 인연이 내 뜰하게 날아왔네. 달콤한 말들로 내 귀를 어지럽히고 자식의 눈물로 내 마음을 묶어둘 때 믿음이란 이름은 독이 되어 번지고 나의 늙은 손등은 갈 곳 잃어 떨렸네. 향기로운 잡초인 줄 알았더니 나를 찔러 죽이는 시린 독초였구나. 인생의 가을날 비로소 배운 아픈 공부 내 정원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는 걸. 말없이 곁을 지킨 고요한 들풀 하나 차가운 찻잔 속에 진심을 담아준 사람 빈 감도장 붉은 인경 거두어들인 밤 대신에 비바람 끝에 굳은 살이 돋았네. 착하게 살라는 말 이제는 접어두고 당당하게 나를 지켜 울타리를 세우리. 떠날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 노을빛 아래 나란히 찻잔을 향기로운 잡초인 줄 알았더니 나를 찔러 죽이는 시린 독초였구나. 인생의 가을날 비로소 배운 아픈 고부 내 정원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는 걸. 홀로 피어도 향기로운 내 인생의 저물 이제야 진짜 꽃들이 피어나네.